한국을 농락하던 소말리의 만행, 기억나시죠? 한국 여기저기 들쓰고 다녔던 미국인 하나가 얼마나 큰 논란을 일으켰는지 모두들 한 번쯤 분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 브라이언도 똑같은 미국인입니다. 홍대에서 만난 앨리스의 친구 브라이언,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국에서 몇 달 살았다고 우리 문화를 다 안다는 듯이 행동하면서 태권도를 보고 이게 무슨 무술이야, 그냥 춤이지라며 비웃고 편의점에선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소리 지르고 소란을 피웁니다. 대체 왜 미국에선 절대 하지 않을 짓을 여기서는 쉽게 하는 걸까요? 예의 없고 배려 없는 그의 태도가 너무나 분통 터지는 순간이었죠. 도대체 왜 이들은 이런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건지, 오늘은 한 미국인 여학생이 한국에 와서 같은 미국인으로 너무나 창피하다면서 전해온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일지 그 사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앨리스, 워싱턴 주립대에 다니는 20살 인류학 전공 학생입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너무 많은 관심이 많아 3년 동안 한국 문화를 공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했던 한국에 왔습니다. 파란색 캐리어를 잡은 손이 약간 떨렸는데 그건 비행기에서 마신 진한 커피 때문이기도 하고 설렘 때문이기도 했어요. 공항은 정말 크더라고요. 높은 유리 천장과 반짝거리는 바닥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저기서 디지털 스크린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밝은 광고와 환영 메시지가 번쩍였고 공항 카페에서 나는 커피 냄새가 너무 좋게 느껴지네요. 한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이동할 방법을 미리 조사를 했는데 지하철이 가장 빠르고 좋다고 했어요. 공항 직원에게 공항철도로 가는 방향을 안내받아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역으로 향하는 길에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모든 게 깨끗하더라고요. 지하철 승강장에는 자동문이 달린 유리벽이 있어서 열차 문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워싱턴의 대중교통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체계적이었어요. 휴대폰으로 지하철 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가 가야 할 방향이 맞는지 점검했어요. 이제 제 작은 아파트가 있는 설릉동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지하철 안은 오후라 그런지 붐비지 않았어요. 제 맞은편에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전통시장에서 사온 것 같은 채소가 가득 든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어고 그 옆에는 교복 입은 고등학생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이 바로 앞에 펼쳐진 셈이었어요. 제 아파트 건물은 설릉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봤지만 실제로 보니 느낌이 달랐어요. 너무 화려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화려한 고층 아파트에 저는 순간 여기가 한국이 맞나 싶었습니다. 건물의 1층엔 편의점이 있었어요. 제 방은 8층이었는데 침대와 책상, 작은 주방 공간, 욕실이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동네 풍경이었어요. 다른 아파트 건물들과 밝은 간판이 걸린 작은 음식점들이 보였고 멀리엔 나무 꼭대기들이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설릉공원, 옛왕릉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날 저녁 비행기에서 먹은 기내식 이후로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던 터라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첫 한국 쇼핑 경험을 하러 아래층 편의점으로 내려갔습니다. 즉석 라면 코너 앞에서 다양한 종류의 놀라 멍하니 서 있었는데 퇴근한 직원이 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는 검은색 신라면 패키지를 추천해주면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사서 바나나 우유랑 삼각김밥도 같이 샀어요. 아파트로 돌아와서 낮은 테이블에 앉아 한국에서의 첫 식사를 먹었어요. 라면이 생각보다 매워서 코가 막히기 시작했지만 계속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건물들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가는 게 보이네요.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고 거리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지하철 소리, 사람들이 건물 앞을 지나며 나누는 대화 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첫날 밤, 제 작은 공간을 정리하면서 노트에 할 일을 적어봅니다. 내일은 현지 전화번호를 만드는 법, 가장 가까운 마트 찾기, 제가 공부할 대학 위치 확인하기 등을 확인하며 한국의 삶을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침대에 앉아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고 있자니 서서히 실감이 나네요. 제가 진짜 서울에 와 있고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을 막 시작하려고 한다는 것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지만 너무 들떠서 잠들기 힘든 상태로 노트북을 켜고 워싱턴에 계신 부모님께 짧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서울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아파트는 너무 좋고 마음에 들어요. 여긴 정말 살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편리하고 안전하고 너무 깨끗해요. 벌써 한국 즉석 라면도 먹어봤는데 진짜 매워요. 이 도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엄마, 아빠, 전 한국 생활이 너무 기대가 돼요. 두 분 벌써부터 보고 싶지만 저 여기 한국에서 정말 멋지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응원해주세요. 사랑을 담아, 앨리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누웠을 때 도시의 낯선 소리들이 새로운 자장가가 되었어요. 멀리서 거리 공연자가 연주하는 기타 소리가 지나가는 버스 소리와 섞여 들리더라고요. 잠들기 직전의 마지막 생각은
이건 단순히 유학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책에서만 읽던 문화를 진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무언가 더 큰 일이 시작된다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몇 주 동안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아름다움과 동시에 외국인으로서 느끼게 되는 어려움들을 조금씩 깨달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 멋진 도시를 더 탐험할 생각에 설레이네요. 창문 너머로는 동네 빵집에서 풍겨오는 신선한 빵 냄새가 스며들고 학교 가는 학생들의 발걸음 소리와 쌩쌩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뒤섞였죠. 하지만 모든 경험이 다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특히 한 사람 덕분에 일부 방문객들이 이 멋진 나라에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알게 됐어요. 처음 브라이언을 만난 곳은 홍대 근처에 있는 블루문 카페였어요. 그곳은 전통 한옥을 개조한 아름다운 카페였고 천장에는 나무 기둥이 걸쳐져 있고 창호지가 바른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빛이 들어왔어요. 벽에는 옛 서울의 사진들이 걸려 있어서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한국 역사에 대해 읽고 있었는데 영어로 떠드는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브라이언이 마치 자기 집에 온 것처럼 당당하게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나이가 20 후반 정도로 보였는데 아마 자기도 못 읽는 한글이 적힌 밝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처음엔 꽤 친절해 보였어요. 제 옆 테이블에 앉아서 한국 음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떠들기 시작했죠. 야, 여기 바비큐 진짜 끝내줘. 그리고 맥주도 엄청 싸 하면서 누구든 들으라는 듯 말했어요. 몇몇 한국 손님들이 그쪽을 힐끗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기 음료에 집중했어요. 저도 그들의 불편해하는 눈치를 느낄 수 있었지만 브라이언은 조용한 카페 분위기를 깨고 있다는 걸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최대한 제 일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브라이언이 제 한국 문화 교재를 보더니 그냥 제 테이블로 의자를 끌고 와 앉았습니다. 묻지도 않고 그냥 자리를 잡고는 말하기 시작했죠. 한국 문화 공부하고 있네? 뭐 멋지긴 한데 나 여기 온 지 석 달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안다고 봐야지. 그 말투가 뭔가 마음에 걸렸어요. 3달이라는 시간은 어떤 문화를 깊이 이해하기엔 짧은 기간이고 저는 이곳에 오기 전 몇 년 동안 한국에 대해 공부해왔거든요. 그래도 예의상 고개를 끄덕이며 빨리 떠나길 바랬는데 브라이언은 소주를 주문하더니 병을 하나씩 비울수록 행동이 점점 더 무례해졌어요. 제가 존중하게 된 한국의 여러 가지 것들을 비웃기 시작했거든요. 카페 창 밖에서 고등학생들이 선생님께 고개 숙여 인사하는 걸 보더니 웃으며 말을 하네요. 아니, 왜 저렇게 인사를 많이 해? 21세기인데.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카운터 뒤에서 카페 주인 아주머니도 눈살을 찌푸리는 게 보였어요. 그러다 브라이언이 길 건너에 있는 태권도 도장을 보게 됐어요. 하얀 도복을 입은 학생들이 정확하고 단정한 동작으로 품새를 연습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모습이 참 멋있다고 느꼈어요. 태권도? 저건 그냥 춤이잖아. 그러면서 한 잔 더 들이키더니 나 미국에서 MMA 좀 배웠거든. 저기 있는 애들 다 이길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졌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두 한국 남자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권도는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예절과 절제를 배우는 거죠. 브라이언은 웃으면서 제 어깨를 툭툭 쳤어요. 너무 진지하게 굴지 마. 여기 사람들은 나 좋아해. 나 거의 한국인 다 됐다고. 김치도 먹고 그러거든. 그러면서 깨끗한 나무 테이블에 소주를 조금 흘렸어요. 딱 이런 모습을 한국에서 보지 않길 바랐는데 말이죠. 매일 저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브라이언은 모든 걸 장난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카페 주인 아주머니는 늘 제게 한국어를 연습할 기회를 주던 친절한 분이셨는데 브라이언의 행동이 걱정스러운지 근처에서 조용히 테이블을 닫고 계셨어요. 한국에서는 소란을 피우는 게 큰 결례라서 직접 나서서 뭐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속으로는 불편해하시는 게 보였어요. 저는 책들을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브라이언, 여기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그는 저를 손짓으로 휘저으며 이미 다음 병을 주문하고 있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화가 나고 씁쓸한 감정이 뒤섞였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 왔는데 브라이언 같은 사람들이 모든 외국인들을 안 좋게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뒤에서 계속 들려왔고 저는 절대 저렇게 행동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은 그 이상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브라이언에 대해 적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런 태도로 한국에 오는 걸까 궁금해졌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저는 브라이언을 다시 보게 될 거였고 다음번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질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그냥 조용히 집에 가고 싶었어요. 홍대 거리에는 음악과 웃음소리가 넘쳐났고 저는 새로 산 한국어 교재를 팔에 끼고 서점에서 나왔어요. 네온사인들이 분홍색과 파란색 빛으로 인도를 물들이고 있었고
거리에는 구워진 고기 냄새와 매콤한 떡볶이 향이 가득했죠. 평화로웠던 그 순간, 길 건너편 편의점에서 물건들이 떨어지며 시끄럽게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목소리가 브라이언이라는 걸 알아챘거든요. 그날 밤에 제일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브라이언이었어요. 편의점 큰 유리창 너머로 보니 그는 비틀거리며 여기저기 물건들을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과자 봉지와 사탕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계산대 뒤에 있던 어린 직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꼭 쥔 채 브라이언이 자기 가게를 엉망으로 만드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잠시 망설였어요. 그냥 지나칠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런 행동이 한국에서 미국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만들게 하는 원인이란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길을 건너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닿고 종소리가 울렸어요. 서비스 좀 해달라니까, 브라이언. 이 영어로 소리치며 빈 컵을 흔들었어요. 내 자리로 누가 좀 와봐. 그의 말투는 술에 취해 흐트러져 있었고 몸을 휘청거리며 서 있었어요. 그의 주위에 소주와 맥주 냄새가 구름처럼 퍼져 있었어요. 브라이언, 저는 최대한 차분하고 친근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이곳은 식당이 아니야. 편의점이잖아. 여기서는 테이블 서비스 안 해. 점원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미소를 지어 보이자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했어요. 브라이언은 저를 돌아보며 얼굴을 붉히고 땀에 젖어 있었어요. 오, 이게 누구야? 한국 전문가님이시네. 비꼬듯 말했어요. 규칙은 철저히 잘 지키고 계시지, 앨리스. 또 다른 과자 봉지를 선반에서 툭 떨어뜨렸고 바닥에서 부드럽게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제발. 저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어요. 너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잖아. 여기는 워싱턴이 아니야. 우리도 여기 풍습을 존중해야지. 저는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 다시 선반에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밖에서는 2명의 한국인 학생이 편의점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아 먹던 즉석 라면을 멈추고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다부지고 짧고 깔끔하게 자른 머리를 하고 있어서 군대 스타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의 친구는 더 키가 크고 날씬했지만 두 사람 모두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브라이언은 크게 웃으며 그 소리가 편의점 벽에 울려 퍼졌어요. 풍습을 존중해. 웃기지 마. 내가 손님이잖아. 손님이 우선 아냐? 그는 음료 냉장고 쪽으로 휘청거리며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그때 문에 달아둔 종소리가 울리며 두 한국인 학생이 편의점으로 들어왔어요. 다부진 체격의 학생이 먼저 조심스럽고 또렷한 영어로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그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모두에게 방해가 됩니다. 긴장감이 공기 속에 퍼지는 게 느껴졌어요. 브라이언은 자기 키를 최대한 높이 세우며 위압적으로 보이려 했어요. 그래? 그럼 누가 날 막을 건데? 너 태권도 좀 하냐? 그는 과장된 손동작으로 갈아대 동작을 흉내내며 웃었어요. 한국 학생은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저는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소란 피우지 말고고 조용히 나가주세요. 하지만 브라이언은 듣지 않았어요. 그는 학생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밀치며 다가갔어요. 특수부대대. 대단한데? 나도 MMA 6개월이나 훈련했거든. 그 다음 상황은 너무 빨라서 제가 거의 놓칠 뻔했어요. 브라이언이 다시 밀치려는 순간 한국 학생이 물 흐르듯 움직였어요. 그의 손이 빠르게 브라이언의 팔을 잡아 돌리더니 부드럽게 한 번에 브라이언을 바닥에 엎드리게 만들었어요. 폭력이나 공격성이 전혀 없는 완벽한 기술과 제어였죠. 브라이언은 잠시 몸부림치다가 결국 가만히 있기로 했어요. 한국 학생은 그를 단단히 제압했지만 다치게 하진 않았어요. 그는 친구에게 조용히 한국어로 말했고 그 친구가 통역했어요. 술 깨고 내일 와서 점원에게 사과하라 하네요.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지켜봤어요. 제가 존경해왔던 한국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였죠. 과시하지 않고 싸움을 찾지도 않으면서도 어떤 상황이든 능숙하게 대처하는 모습. 그 학생은 브라이언을 일으켜 세우고 문 쪽으로 인도했어요. 그들이 나가기 전 저는 두 학생과 점원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어요. 죄송합니다. 한국어로 사과했어요. 제 나라 사람의 행동에 죄송해요. 다부진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드디어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모든 미국인이 그 사람 같지는 않다는 걸 알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마침내 브라이언의 친구들이 와서 그를 데리고 가는 걸 보며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그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 한국 학생들이 이 상황을 대처한 방식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겸손과 존중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순간에 대한 감사함까지요. 편의점은 이제 조용해졌고 냉장고의 부드러운 우웅거리는 소리와 거리 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K-팝 음악만이 남아있었어요. 편의점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날 아침, 저는 홍대에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에 앉아 고구마 라떼를 홀짝이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는데 친구 민준이한테서 브라이언에 대한 메시지가 온 거예요. 솔직히 그를 잊어버리고 싶었지만 브라이언은 아직도 사고를 치고 다니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내 미국 친구가 명동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믿기 힘들 거야.
민준이의 메시지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바로 전화를 걸었죠. 민준이 말로는 브라이언이 명동의 유명한 화장품 가게에 갔는데 거긴 항상 젊은 여자들로 붐비는 곳이잖아요. 평소처럼 사람들이 마스크팩이나 립틴트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전날 과음을 해서 술이 덜 깬 브라이언이 아무 여자에게나 다가가서 셀카를 찍으려고 했대요. 허락도 없이 자꾸 어깨에 손을 얹고 여자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피하려고 해도 무시하고 계속 그러더래요. 여자들이 워낙 예의가 있어서 큰 소리를 못 냈지. 민준이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다들 얼마나 겁에 질리고 화가 났는지 보였어. 그때 지나가던 한 청년이 나섰대요. 그 청년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예전엔 특전사였던 사람이에요. 청바지에 검은 티셔츠를 입고 있어서 전혀 그런 느낌은 안 났지만요. 그는 브라이언에게 조용하고 침착하게 말했대요.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좀 더 적당한 곳에서 해보는 게 어때? 라고 했지. 자신감에 취해 있던 브라이언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둘은 타이거스 댄이라는 복싱 체육관까지 3블록을 걸어갔어요. 그 시간에 체육관은 거의 비어 있었고 몇몇 단골들만 운동 중이었어요. 벽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동기부여 문구가 적힌 포스터들이 붙어 있고 낡은 복싱 글러브가 갈고리에 걸려 있었죠. 체육관에는 가죽과 땀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그는 체육관 주인에게 말을 걸었고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2세트의 복싱 글러브와 헤드기어를 꺼냈어요. 잘난 척 하고 싶어. 그 청년은 브라이언에게 물었어요. 그럼 제대로 안전하게 해보자고. 저는 두 사람이 시작하기 직전에 체육관에 도착했어요. 민준이가 주소를 보내줘서 절대 놓칠 수 없었거든요. 브라이언은 링에서 이리저리 뛰면서 허공에 엉성하게 주먹을 휘두르며 멋있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지호는 차분하게 스트레칭을 하며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고 얼굴엔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둘의 태도 차이는 확연했어요. 브라이언은 계속 자기가 스트리트 파이팅 경험비 어쩌고 하면서 진짜 싸움이 뭔지 보여주겠다라고 떠들었죠. 그 청년 이름은 지호라더군요. 지호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준비가 되었다고 심판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벨이 울리자마자 브라이언은 거칠게 달려들었어요. 지호는 그냥 옆으로 살짝 비켜서 브라이언이 그대로 로프에 부딪히게 했어요. 이후 일어난 건 정말 통제된 싸움의 교과서 같았어요. 지호는 브라이언을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마음만 먹었으면 몇 초 만에 싸움을 끝낼 수도 있었죠. 대신에 그는 그걸 일종의 수업처럼 만들었어요. 브라이언이 엉성하게 주먹을 던질 때마다 지호는 그것을 막고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줬어요. 가드 올려 라거나 발을 제대로 고정해라고 차분히 말해주면서요. 그는 싸우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3번째 라운드쯤 되니까 브라이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그의 거친 펀치는 점점 느려졌어요. 반면에 지호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듯 보였죠. 물을 마시는 시간에 지호는 브라이언 쪽으로 다가가서 싸움은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며 수건을 건네줬어요. 그건 규율과 존중에 관한 거지. 4번째 라운드는 금방 끝났어요. 브라이언은 제대로 주먹을 들고 있을 힘조차 없었어요. 지호는 정확하고 절제된 콤비네이션, 즉 잽과 스트레이트, 그리고 훅을 날려서 브라이언을 링 바닥으로 보냈어요. 그건 전혀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저 명확하고 목적이 있는 움직임이었죠. 모두를 놀라게 한 건 브라이언이 일어나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오만한 태도는 사라지고 대신 뭔가를 이해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마도 존중 같은 감정이었을 거예요. 지호는 그의 글러브를 벗겨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에 한국에 오면 지호가 말했어요. 잘난 척하러 오지 말고 배우러 와. 저는 브라이언이 서툴지만 진지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다른 체육관 회원들도 운동을 멈추고 그 장면을 보고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해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거리에서 소리치며 대결하는 게 아니라 규율과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요. 체육관을 나설 때 브라이언은 조용히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그는 자꾸 자기 턱을 만졌는데 아마 지호의 펀치가 꽂힌 곳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화가 난 게 아니라 오히려 담담했어요. 이게 단순히 싸움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는 마치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지호가 1시간 만에 브라이언에게 가르쳐준 걸 저는 한국에서 몇 달을 보내며 배워오고 있었거든요. 어떤 교훈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직접 경험해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최고의 스승이란 스스로 얼마나 배울 게 많은지 깨닫게 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브라이언과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복싱 체육관에서 있었던 그 사건 이후로 며칠 동안 서울을 걸어 다니면서 그 순간을 되새기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가 시끄럽고 무례하게 굴었던 모습, 그리고 한국 남성들이 그걸 침착하게 받아들이던 모습, 마치 두 다른 세계가 충돌하는 걸 지켜보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고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단 생각이 들어 경복궁을 찾아갔어요. 커다란 나무문을 지나니 아침 햇살이 돌바닥을 서서히 덮이고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운동을 하고 계셨는데 그 움직임이 부드럽고 평온해 보였어요.
벤치에 앉아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브라이언의 공격적인 행동이 얼마나 달랐는지 다시 떠올리게 됐죠. 깊은 생각에 잠기신 것 같네요. 옆에서 누군가 말하길래 돌아보니 한국어 선생님 중 한 분이신 저희 학교 선생님이 벤치에 앉고 계셨어요. 여기서 뵐 줄은 몰랐지만 오히려 그분이 함께 해주셔서 좋았어요. 강함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강함이란 게 뭘까 하고요.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요. 저는 브라이언과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한국 남성들이 보여줬던 그 절제와 품위를 이야기했죠. 김 선생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는 데서 나온다는 뜻이죠. 그 말씀에 한국의 역사가 떠올랐어요. 책으로만 공부했을 때와는 또 다르게 여기에 살면서 더 많은 걸 배우게 됐거든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고대 사찰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하철에서 모두가 바쁘게 출근길에 오르지만 어르신들께는 존경의 인사를 드리는 모습에서, 그리고 갈등 상황이 평온하게 해결되는 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강한 자부심에서 그런 점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제가 김 선생님께 말씀드렸죠. 브라이언 같은 관광객들이 무례하게 행동해도 한국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김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바람 속의 대나무를 생각해보세요. 대나무는 바람에 휘어도 부러지지 않아요. 유연하면서도 강하죠? 한국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걸 배워왔어요. 수많은 침략과 어려움을 겪었고 급변하는 시대를 겪으면서도 대나무처럼 적응하고 강하게 살아온 거죠. 그 말씀이 크게 와닿았어요. 그 특전사 분이 브라이언을 혼내는 대신 가르쳐 주셨던 장면이 떠올랐고, 편의점 사건이 혼란 없이 침착하게 마무리됐던 기억도 떠올랐어요. 이런 게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감과 강함의 표현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몇 주가 지나면서 서울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조용한 강함을 보여주는 세세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밤늦게까지 카페에서 공부하며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 음식을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식당 사장님들, 그리고 노인분들께 지하철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처럼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서로 도와주는 모습들에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 친구들과도 시간을 더 보내면서 질문도 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제 스터디 파트너인 현주는 한국전쟁을 겪고 나라를 재건하신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줬고, 이웃인 수지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생활을 받아들이는 가족 이야기해줬어요. 이건 다리 같은 거예요. 어느 저녁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으며 수진이 말했어요.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요. 전통과 현대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죠. 둘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때 한국의 특별함이 무엇인지 진짜로 알게 됐어요. 단순히 신체적으로 강하다거나 무술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진짜 강함은 가치관을 지키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는 거였어요. 전통을 존중하면서 변화도 받아들이는 거였고, 언제 굽히고 언제 굳건히 서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었어요. 한국에 온 이후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처음엔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게 마냥 신기했지만 그것을 저와는 다른 무언가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안에 더 깊은 가르침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존중에 대해, 조용한 자신감에 대해, 뿌리를 통해 강해지면서도 미래를 향해 성장하는 것에 대해 배운 거죠. 어느 저녁, 남산타워 뒤로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걸 보며 아파트 발코니에 서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배운 진정한 강함이란 남을 지배하거나 과시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을 알고 타인을 존중하며 전통과 성장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것이었어요. 서울을 떠난 후에도 이 배움을 오래도록 간직할 것 같아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주, 저는 설릉역 근처에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에 앉아 노트북으로 글을 쓰고 있었어요. 신선한 커피향이 가득한 공간에 부드러운 케이팝 음악이 배경으로 깔려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고향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더 드릴까요? 친절한 바리스타가 제 빈컵을 보고 영어로 물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배운 기본적인 한국어로 대답했죠. 커피를 받아들고 저는 대학 신문에 시를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친애하는 친구들과 동료 학생 여러분께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이 나라에 대해 꽤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드라마도 보고 K-팝도 듣고 학교에서 한국 역사도 배웠거든요. 그런데 몇 달 동안 여기서 직접 살아보니 책이나 영상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을 서울로 산책에 데려가고 싶어요. 상상해보세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지하철역을 나와서 거리를 걸어 나오면 길가에 있는 노점에서 파는 달콤한 호떡 냄새가 코끝에 스쳐요. 주변에는 고풍스러운 사찰이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옆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특별함이에요. 과거와 현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 하지만 한국은 아름다운 건축물과 맛있는 음식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내면서 저는 존중, 강인함, 그리고 공동체 정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런 교훈은 책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때로는 보기 어려운 순간에서 배운 것들이었어요. 한국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놀이터처럼 여기는 외국인들을 종종 봤어요. 식당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한국의 관습을 무시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전통을 비웃기도 하더라고요. 그들이 한국에서, 그리고 한국인들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다가 종종 깨닫게 되더라고요. 한국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한국이 진정 특별한 이유는 그런 무례함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요. 저는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대신 한국인들은 차분한 강인함과 조용한 품위를 보여주더라고요. 누군가가 실수를 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행동으로 조용히 교훈을 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매일 운동하는 어르신들을 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 동작들이 느리고 부드럽게만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들 중 몇 분이 예전에 무술고수였다는 걸 알게 됐죠. 그 평화로운 아침 운동 속에 숨겨진 강인함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한국 그 자체처럼요. 이 나라에서 제가 배운 건 진정한 힘은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은 수많은 도전을 겪어왔어요. 침략, 전쟁, 그리고 점령까지요. 그런데도 쓴맛을 품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더 강해졌어요. 오늘날 한국은 기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문화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지만 여전히 뿌리를 잊지 않고 있어요.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오세요.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을 배워보세요. 간단한 감사합니다만 해도 정말 고마워하실 거예요. 낯선 음식도 한번 시도해보시고 어른들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세요.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함께 먹는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먹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런 작은 존중의 제스처들이 많은 의미를 가져요. 현대적인 모습과 친절한 사람들이 한국의 전부는 아니에요. 강남의 화려한 불빛과 반가운 미소 뒤에는 엄청난 깊이와 강인함이 깃든 문화가 있어요. 한국은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어요. 그게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노력과 규율, 그리고 단결의 결과였어요. 서울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가 많이 변했음을 느껴요.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관찰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배웠어요. 강인함이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걸요. 때로는 그것이 정중한 인사, 인내심 가득한 미소, 혹은 조용한 친절의 몸짓에 담겨 있더라고요. 한국은 단순히 K-팝 콘서트나 쇼핑을 위해 방문할 멋진 장소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깊은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존경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수백 년간 자신을 지켜온 그 가치 덕분에 스스로 얻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역사와 자부심이 담긴 한 가정의 손님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한다면 저처럼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깊이 있는 문화와 따뜻한 환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글을 마치고 나니 서울의 스카이라인 너머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카페 창 너머로 퇴근길을 서두르는 사람들, 저녁 수업을 들으러 가는 학생들, 산책을 나선 노부부들이 보였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고 이제 저도 그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기분이었어요. 기사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으니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약간은 아쉬웠어요. 내일이면 워싱턴으로 돌아갈 짐을 싸기 시작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은 저와 평생 함께 할 거라는 걸 알아요. 이건 단순한 유학 경험이 아니라 저를 변화시킨 시간이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바리스타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했어요. 차가운 저녁 공기를 마시며 밖으로 나오면서 어느새 집처럼 느껴진 이 동네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봤어요. 한국은 저에게 강인함, 존중, 그리고 품위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이제는 제가 이 교훈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차례네요.